기술 중에 성장을 꿈꾸는 심리학으로 첫 번째는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열정에 집착할수록 현실의 성장과 행복은 멀어진대요. 이거 저 제목 보고 이거 뭐지 궁금해서 이거 책 떠들어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열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열정은 실력과 비례한대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열정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것들을 뭔가를 잘하게 돼요. 내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요. 그러면은 그 일이 신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일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남들보다 내가 뭔가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린 것 같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는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정을 '난 너무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열정이 참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다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지 열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높게 되려면 업무에 능숙하고 유능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쌓고 싶다면 실력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 실력이 열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이 동료들과 끈끈한 유대감, 이 관계를 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신나는 열정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신나고 뭔가 재밌는 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럼 이 노력 에너지,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노력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운동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이라든지 내 능력이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이게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열정은요, 뭔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적성이나 소명 의식으로 '아 내가 열정이 없어. 나의 의지력이 없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유능감을 느낄 수 있게 노력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어야 열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니 네. 열정은 타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성과가 좋으니까 그만큼 또 열정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실력이 좋고 성과가 좋고 열정이 좋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계속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관계가 신뢰 있는 관계가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리학에서 배우는 영향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 하면은 민감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어릴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떴고요. 이렇게 영향력은요. 한쪽의 일방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은 그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그만큼 이 직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성인이 된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잘 받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밖에 못 받았어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더 자기 스스로가 많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하다 보면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성인이 돼서도 만약에 그런 환경들이 맞닿았을 때 더 많이 취약해지고 내 스스로가 더 힘이 들거나 좌절이 많은 경험들을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쉽게 좌절되는 환경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지적인 노력들로 긍정적인 환경을 내 스스로가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필터를 청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는데 직장에서 부정적인 리더, 뭐 부정적인 상사, 주 부정적인 동료들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더 힘들 수 있어요. 몇 배로 그 힘듦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환경에서 긍정적인 리더, 긍정적인 뭔가 지지자, 긍정적인 멘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훨씬 더 당연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리더가 강력한 영향력은요, 반응 민감도가 높은 대상을 만날 때 효과를 발현한다는 거예요. 민감도를 높이는 시도를 리더들은 특히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서는 힘 빠지죠.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칭찬이라든지 뭔가 으쌰으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어떨까요? 힘이 나죠. 그리고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진정성은 "값싼 신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의 가치를 따져 봐야 되는데 값비싼 신호는 진정성을 낳고 꾸준한 전달은 리더십 행위의 반응 민감도를 높이고 반응 민감도가 높아진 구성원에게는 긍정적인 기대로 리더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음,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식적인 그냥 뭔가 칭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볼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애정 어린 이런 마음으로 상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뭔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상대를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의 근본 바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뭔가 잔소리, 매, 채찍, 처벌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대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칭찬하는 말, 응원하는 말, 지지하는 거. 팬클럽 회원처럼 뭔가 으쌰으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어렵게 배워야 더 오래 기억한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져요. 어떻게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깜빡깜빡 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의 뇌는요, 가소성이 있어서 쓰는 만큼 우리 뇌가 막 확장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요. 발전이 되는데요, 뇌가.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를 쪼끔밖에 못 쓰고 뇌는 안 쓰면은요, 퇴화가 돼요. 자, 우리 기부스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이나 손목이나 발이 부러지거나 다쳐서 기부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스 풀고 나면 손가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 막 해야 돼요. 관절을 부드럽게 해 줘야 되고요. 몸을 안 쓰면요, 몸이 굳어요. 뇌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뇌를 안 쓰면은요, 뇌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뇌가 많이 못 쓰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들을 잘 많이 인출할수록 뇌를 많이 쓸수록 뇌가 좋아지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퇴화하는 게 아니고요. 잘 꺼내 쓰지 않아서 그렇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잘 안 꺼내 쓸까요?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가지고 놀까? 저렇게 가지고 놀까?' 이것저것 다 만지려고 다니고 막 다 뛰어다니면서 저것도 올라가 보고 내려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에도 막 넣어 보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루 일과도 똑같고 '에이 저기 여행 가면은 빤할 빤짠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익숙한 거에 너무 익숙해 버리면 우리 뇌는 그만큼 덜 쓰는 게 되거든요. 낯선 거를 할 때 뇌가 제일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낯선 뭔가 환경이라든지 그 경험들도 며칠 지나고 계속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면 이 습관화가 된다는 거는 뇌가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안 들여도 점점 내가 몸이 그걸 기억하고 반응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환경을 낯설게 만들어서 뇌를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꿀 때 안드로이드 폰 쓰시다가 아이폰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어 뭔가 계속 잘못 누르게 되고 몇 번을 반복하게 되지 않나요? 그 기존 체계에 익숙해지면 그거를 싹 다 비워야지 새롭게 그거를 배우는 데가 되는데 익숙해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배우기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 기술을 익히는 게 쉽지 않은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서 변화하기 때문에 깜빡깜빡 '나는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면 된대요. 그러려면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인출하는 빈도를 높이면 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정보를 뭔가 집어넣는 방법? 호기심 있게 보는 방법? 대표적인 게 여행, 간접적인 게 뭐 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 전혀 별개의 것을 새롭게 뭔가 배워 본다든지 있어요. 이 성장을 꿈꾸는 심리학의 네 번째. 과연 무대 체질은 타고날까요? 아니면 연습의 결과물일까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요. 근데 타고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이제 들어주고 바라봐 주니까 더 신나고 이렇게 촉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타인들로 인해서 더 자신 없고 부끄러워지고 '나 무대 공포증 아니야? 앞에만 나가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책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과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성과를 높이려면요. 생소하고 어려운 일들을 익숙한 일로 바꾸면 된대요. 그 익숙한 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잘 못하는 것들을 많이 집중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내가 계속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하고 해 보면 이게 익숙한 일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일로 많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습의 결과물로 누구나 다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무대 체질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몸을 몸이 생각을 만든다고 그래요. 생각을 마음에서 만드는 게 몸이래요. 건강이래요. 신체랑 생각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체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대요. 몸이 자유로우면 생각은 훨씬 잘 떠오르고요. 일하는 환경 역시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높은 천장 있는 장소, 뭔가 물이 폭포처럼 내리는 장소, 바닥은 뭔가 이렇게 나무 재질 여기가 그러네요. 이곳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천장이 완전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투명 창에 나무 바닥에 넓은 이런 장소, 이런 인테리어를 변화를 시켜 주래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나 뭔가 지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어서 '아 내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집에서 왜 이렇게 내가 효율성이 없지?' 그러면은 장소를 바꿔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탓하지 말래요. 사무실이 아닌 다른 환경이나 아니면 옷을 바꿔 입어 보래요, 완전 다른 스타일로. 그래서 다른 복장을 할 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용두용미를 만드는 심리학의 지혜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음과 끝의 동기 수준이 다르대요. 항상 제일 동기 수준이 높은 건 언제일까요? 동기가 제일 높은 건 처음이에요. 처음은 우리가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고 운동이나 나는 뭔가 공부나 자격증이나 뭔가 아니면 '책 쓰기를 해야지.'라고 굉장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처음 시작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중간에 많이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동기가 높지만 중간 지점이 가장 힘든 지점이라 그때 동기가 꺾일 때 적절하게 동기를 관리하는 방안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 나는 포기하고 싶다.' 너무 슬럼프에 자주 내가 느낀다면 '나는 의지박약 아닌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그 대안은 이거래요. '와 벌써 이만큼이나 했어.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했다. 어떻게 이만큼 했나?' 라고 내 자신을 칭찬해 주고 내가 그동안 작심삼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3일 동안 한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은요. '앞으로 이만큼 남았네. 앞으로 절반 남았네. 그럼 이 남은 것들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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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등산할 때 여러분들 안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 시작하자.' 하고서 열심히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갑니다. 멋모르고 갑니다. 처음엔 열심히 가요. 근데 딱 중간쯤 가는데 아이고 저기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아 나 포기해. 돌아갈까?' 이때 막 많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뒤로 돌아보면서 갈등하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올라가실래요? 포기하실래요? 못다모님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잡학도사관 묻다모입니다. 저는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왜요? 아니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안 되는 거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나. 근데요 말은 이렇거든요. 같이 산을 가잖아요. 포기하면 책 가는 사람은 못다모님이세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다모님 혼자라도 갔다 오라고 하고 저는 밑에 앉아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 정상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정말 쇳불이 살찌고 나서는 산 가는 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아 포기할까? 더 올라가야 되나?' 이 고민할 때 저는요 하는 게 있어요. 정상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물어봐요. "얼만큼 남았어요? 아직 더 가야 돼요? 몇 분 더 가야 돼요?" 그럼 왜 내려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래요. 다 왔다고. "다 오기는 뭘 다 와. 아직 멀었구만." 투덜거리면서 맨날 다 왔대요 다. 그 말에 속아 가지고 정상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막 고민될 때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를 알고 가면은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야 돼.' 하고 나를 떠다 밀면 안 돼요. 아우 좀 쉬어 줘야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쉬고 쪼끔 가고 쪼끔 간 거에 대한 뒤로 돌아서 '내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라고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성과에 대해서 중간에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거에 대해서 '나 너무 잘했다. 그래 쪼끔만 더 힘내보자. 앞으로 이만큼 남았대. 그럼 요거를 한번 쪼개 볼까? 그래 쪼개서 오늘은 이만큼. 오늘 중에 1 시간에 요 분량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나를
강한 를 줄 수 있게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기."라고 중간중간에 칭찬해 주면서 해 주면 어떨까요? 요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힘들다고 할 때 "아유 포기해. 아유 더 해야 돼." 이렇게 막 떠다 미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너 이만큼이나 했잖아.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남았는데 요거는 네가 이때까지 한 거보다 훨씬 쉽다. 요렇게 하면 되지. 힘들지? 요거는 옆에서 엄마가 응원해 줄게."라고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더 신나서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를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좋은 관계를 만드심냐 요 불만이라는 건 왜 생길까요? 뭔가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요.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비교해서 생긴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아니라 내가 전과 다른 나,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는 그때만 쓰는 거예요. 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전의 나와 지금의 나로 얼마나 변했나 그거에 대해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네.' 그러면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독특하구나. 나만의 매력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만족감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남하고 비교 금지. 자 두 번째는요. 좋은 관계의 두 번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자 화를 다스리는 거는요. 필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쁜 공기가 들어와요. 이거를 거르는 필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필터 역할을 해요. 내 필터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부정적인 필터를 가지고 나쁜 공기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내 안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필터 속으로 상황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좋은 필터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려고 이런 환경에 처한 거지?' 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더 크게 사고가 안 났으니. 액땜했네.'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더 신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필터가 더 안 좋은 필터가 내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쁜 상황이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정말 재수도 없지. 세상이 하늘은 나를 버렸어.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내 안의 필터가 썩은 필터라는 거죠. 그럼 그 필터를 어떻게 갈아 줘야 될까요?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필터가 뭔가 상처가 묻어 있는 필터일 수도 있어요. 그 필터는 어릴 때 환경에서 만들어 주는 필터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상처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필터로 독이 안 들어가게끔 나를 차단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필터가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운동을 하면은 의지력이 생기거든요. 근육을 단련시키면 근육이 어때요? 중력을 거스리는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스트레스에서 '아 여기서 또 내가 이번에 온 힘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또 어떤 선물로 포장이 돼서 나한테 온 걸까?' 뭔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필터를 깨끗하게 만든다면 뭔가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왜 있잖아요. 화난 사람들 주변에 가면 우리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막 피하고 싶잖아요. 같이 막 화가 막 옮겨가잖아요. 그만큼 전파력이 너무 높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드뉴스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4 배가 더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필터를 좋게 하려면
화를 예방하려면요. 아우 심호흡하면서 산책하면서 지금 얼마나 산이 예뻐요. 우리 자연 풍경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 많이 보면서 우리가 '내가 뭐가 힘들까? 내 필터가 왜 이렇지?'라는 것들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 주고 건강한 음식 주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충전시키고 하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잠은 더 중요합니다.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피곤하면 더 예민하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변화가 또 지금 봄이면 되게 나른하고 피곤하잖아요. 일교차도 크고. 그러면요. 자는 거 먹는 거 되게 잘 먹어야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면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세 번째. 바로 편견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이 부정적인 필터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편견 있게 '아 저런 사람 나 너무 싫어.' 하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참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상대마다 사람은 다 독특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1대1로 친해지면서 상대를 1대1로 알아가는 과정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눈치 심리학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심리학의 네 번째예요. 여섯 번째까지 할 거예요. 아니 맞네요. 여섯 번째까지. 그럼 눈치 심리학은요. 이 타인의 입장에서 왜 눈치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왜 사회성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눈치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되려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이면 상대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서 저러는지를 캐치하지 못해요.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인 경우들이 참 많죠. 나 중심인 사람들은요. 사실은 내가 객관화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내 감정과 행동이 이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뭔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 이 부분들은 공감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공감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 왜 있잖아요. 동물을 괴롭히는 잔인하게 뭔가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공감을 잘 해 주는 사람들을 부모를 만나서 그게 공감이 되고 하면서 이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이게 떼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내가 타인을 보고 타인 중심에서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영양을 먹어야지 발전하고 확장이 돼서 분리가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눈치라고 하기가 좀 부정적인 약간 느낌이 있지만 이 타인 입장에서 잘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면은 상대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겸손한 태도로 뭔가 타인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배울 수 있고 얻는 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음 좁은 세상에 사는 운 좋은 사람들. 이건 뭐냐? 내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와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확장이 될수록 내가 더 점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은 몇 점짜리 동료입니까?"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양보다는 질에 주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얼마짜리 여행을 다녀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가족 여행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함께 어떤 걸 느꼈냐가 더 중요할까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질적으로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밀감과 사랑과 애정을 느꼈느냐. 그래서 그 관계의 질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은요. 모호함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 이럴 때는 뭔가 딱딱 내 계획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딱딱 채워져야 되잖아요. 예 그럴수록 이걸 견디는 힘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호함을 견디는 게 높아야 되고 이 관계의 질은 딱딱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친밀감과 이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좋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한 심리학 그리고 리더 심리학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우 긴 시간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